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콘텐츠 연합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헤드엔드 쪽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AWS 기반으로 해서 스트리밍 헤드엔드를 옮긴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구성된 내용, 그 다음에 1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경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내용이 다분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순서는 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VOD, 그 다음에 푹에서 현재 보안 때문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연합 플랫폼은 2012년 KBS, MBC, SBS의 합작 투자사로 해서 설립돼서 현재 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주주사인 지상파 콘텐츠뿐 아니라 종편, 케이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라이브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디바이스도 이제 초기 오픈할 때는 PC와 모바일 위주에서 현재는 스마트 TV나 안드로이드 TV 아니면 크롬캐스트 같은 다양한 OTT 디바이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푹의 회원수 기준으로는 300만 정도고 유료 가입자 기준으로는 한 65만 명 수준입니다. 대략 70개 정도의 라이브 채널과 20만 개 정도의 VOD 컨텐츠를 가지고 1개월 매월 한 30페타바이트 정도를 전송하는 국내 최대 OTT 사업자이고요. 푹의 최고 트래픽 기록은 2015년 WBC 결승 때 기록했던 550GBps가 최고 기록입니다. 예, 저희가 현재 아마존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이제 사용하기 이전의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있는 장표고요. 아마존을 사용하기 이전에 푹의 모든 헤드엔드 시스템은 와우자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나 VOD나 타임머신이나 다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와우자 서버 자체는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굉장히 안정적인 스트리밍 엔진이지만 푹의 서비스의 어떤 요구사항,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고객의 요구들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아마존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어떤 겪었던 문제들에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은 와우자 기반으로 VOD 서비스를 대량으로 할 때는 특히 이제 콜드 컨텐츠일 경우에 요청이 막 들어왔을 때 MP4 파일이 로컬로 내려오고 캐싱되고 실시간으로 HLS 조각화돼서 서비스화되고 이러는데요. 이게 핫 컨텐츠는 큰 문제가 아닌데 콜드 컨텐츠 같은 경우는 5초에서 10초씩 지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시크를 급격하게 할 때도 발생이 되고요. 또한 와우자 기반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정 채널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트래픽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라이브만 놓고 봤을 땐 좀 늘어날 때가 좀 그래도 양호한데 타임머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와우자를 오리진 엣지로 구성할 경우 오리진에서의 트래픽도 갑자기 급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응이 좀 유연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와우자 쪽에 있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퀵VOD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아마존으로 해서 헤드엔드를 처음 구축했고 그거를 2016년 하반기에 시험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경험 AWS에 대한 지식 습득이나 아니면 노하우 같은 걸 축적하고 2017년 상반기 2월인데요. 2월에 저희 헤드엔드 전체를 아마존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라이브 헤드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푹의 라이브 헤드엔드는 아마존 AWS의 엘레멘탈 라이브, 그 다음에 S3, EC2,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해서 구성이 쭉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거 말고도 또 옆에 주변에 이제 자잘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으로 해서 설명드리면은 방송사 인코더에서 RTMP로 AWS 엘레멘탈 라이브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엘레멘탈 라이브에서는 트랜스코딩을 수행해서 아마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S3로 HLS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EC2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머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일은 이 플레이어에서 매니피스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매니피스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응답을 해주고요. 만약 플레이어에서 매니피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미디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들어온 요청이 HLS에 대한 요청이면 여기에 있는 HLS를 약간의 뭐 파일명이나 타임스탬프나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바꿔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들어온 요청이 mpeg-i기 때문에 뭐 프래그먼티드 MP4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TS 파일을 프래그먼티드 MP4로 실시간으로 변환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응답하는 과정에는 모두 클라우드 프론트를 거쳐가기 때문에 다 캐싱이 되고 한 번 캐싱된 거는 변환된 거는 계속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네. 전체 구성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의도했던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이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데 S3를 가장 활용을 잘하자, 그거와 가능하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어떤 형태든 캐싱이 되게 내어보내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설계를 할 때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앞장에서 봤듯이 엘레멘탈 라이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엘레멘탈 라이브를 사용해서 들어오는 영상이 1080p 소스에 대해서 1080p, 720p, 480p, 360p, 270p 이렇게 이제 5개의 화질로 트랜스코딩을 해서 어댑티브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레멘탈 라이브를 이제 뭐 국내에서 아마 가장 오래 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구성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마존 클라우드하고의 연동 부분이 가장 원활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마존을 사용하기 전에 와우자를 이용해서 아마존의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동해서 초기 퀵보이오디 버전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아마존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장애나 뭐 이런 장시간 운영에서도 굉장히 장애 없이 안정적인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FML이나 와우자나 이런 걸 장시간 트랜스코딩으로 운영하다 보면 오디오 비디오 싱크가 어긋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한두 달 켜놓으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희가 트랜스코딩하는 어떤 규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현재 어댑티브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어댑티브 스트리밍이 호환성 이슈를 생각보다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존에 보면 뭐 저화질은 베이스라인 프로파일, 고화질은 하이 프로파일 뭐 이런 식으로 구성했을 경우에 플레이어에 따라서는 프로파일이 변경되는 거를 지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264 메인 프로파일, 그 다음에 H.264 메인 프로파일과 HAC V1 오디오 코덱을 사용하는 걸 공통으로 하고요. 나머지 화질별로 달라지는 거는 해상도랑 비트레이트만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어댑티브 스트리밍을 하는 과정에 화질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끊김없이 플레이어가 에러 없이 동작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소스에 어떤 관계없이 출력 부분에서 FPS를 30, GOP를 60프레임으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레멘탈에서의 출력되는 부분에서 TS의 청크 듀레이션을 2초로, 정확한 2초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 2가지 정도 장점을 주는데요. 첫째, 이게 2초 정도로 짧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따라 좀 특성들을 타긴 하지만은 재생을 시작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를 시작할 때는 270p로 해서 대략 한 250kbps 스트리밍으로 해서 플레이를 시작하고 한 10초 안에 1080p 5mbps까지 쭉 화질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화질을 어떤 라이브를 틀었을 때 보다 빨리 화면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TS 파일을 정확히 2초로 끊게 되면 TS 파일의 존재 유무와 매니피스트 생성 과정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용량이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 와우자 오리진 엣지 구조에서 오리진이 갔던 어떤 역할 부분을 상당 부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그 안정적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앞단에서 보신 것처럼 엘레멘탈에서 트랜스코딩 된 결과물은 S3에 24시간 동안 보관되고 24시간 후에는 자동 삭제되도록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24시간 동안 저장되어 있는 이 TS 파일을 그 잘 활용하면은 이제 라이브이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매니피스트에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5개의 TS 파일 대략 10초 분량을 넣어놓고 이걸 2초마다 계속 갱신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요. 만약에 이 안에 대략 한 1800개 정도의 TS 파일과 를 1시간치의 데이터를 넣어놓게 되면 보통 저희가 뭐 와우자로 치면 NDVR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보통 타임머신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이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과거 시점에서의 어떤 TS를 5개만 넣고 10초 분량만 넣을 때는 보통 라이브에서 얘기할 때 NVOD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NVOD랑 타임머신 보면 좀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 그 와우자나 이런 걸로 해서 NDVR로 해서 타임머신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가끔은 매니피스트 파일이 미디어 파일보다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NVOD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라이브와 똑같은 매니피스트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서비스에서 유연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브 용도로 해서 S3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거를 매니피스트를 VOD 매니피스트에다가 집어넣고 뭐 HLS를 얘기하면 끝에 엔드 태그를 붙여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라이브이지만은 VOD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의 서비스 이름은 이거를 퀵VOD라고 합니다. 이 퀵VOD 같은 경우는 과거뿐이 아니라 미래 것까지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것까지 가능한 거는 앞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TS의 듀레이션을 정확하게 2초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방송이 시작되면은 6분 후부터 퀵VOD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VOD 서비스로는 가장 빠른 형태의 VOD 서비스입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이슈들이 있는데요. 뭐 방송사 인코더 송출이 뭐 여하튼의 이유, 뭐 인코더가 죽건 SDI 케이블이 빠지건 네트워크 이슈로 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푸게 스트리밍 헤드엔드에서는 스트리머 아까 했던 구성에서 라이브 스트리머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메인 소스가 없으면은 백업 소스로 넘어가고 백업 소스가 없으면은 시스템 점검 안내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런 걸 이제 와우자나 아니면 또 다른 스트리머를 이용해서 구현들을 또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절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매니피스트나 TS 파일에 사공사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미디어 파일의 시퀀스가 다시 초기화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그 상황에서 플레이어는 보통 종료가 되거나 뭐 한 10개 중에 절반 정도 플레이어들이 종료됐고 뭐 다시 붙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헤드엔드에서는 그 부분을 사공사나 뭐 미디어 시퀀스의 초기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없애서 플레이어가 어떤 종료되는 현상 없이 다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푸그의 라이브 스트리밍의 어떤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현재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배포하는데 저희 라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인기가 없는 방송 같은 경우는 한 수기가 bps 아니면 또 뭐 수백 메가 bps에서 갑자기 한 10분 이내, 한 3, 4분 이내에 거의 한 10G, 20G, 뭐 50G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운영하면서 이건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개발자 모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1080p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니피스트 쪽에 요청해서 보면 대략 한 10에서 50ms,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한 20에서 100ms 정도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수기가 bps나 수십 기가 bps에서 거의 비슷한 응답 속도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급격하게 주는 상황에서도 거의 품질의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TS의 어떤 청크의 듀레이션을 2초로 굉장히 짧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니피스트에 대한 요청, 특히 뭐 HLS일 경우에는 대략 한 1초에서 2초마다 플레이어가 계속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매니피스트의 유효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이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프론트는 굉장히 적절하게 어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어떤 그 라이브 스트리머에서 매니피스트를 만드는 서버에 대한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현상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VOD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OD 쪽도 약간 비슷한데 이제 엘레멘탈 라이브가 빠졌다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S3, EC2,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 방송사에서 원본 MP4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쪽에 아마존의 S3 쪽으로 원본용으로 해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방송사 CDN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UHD 때문에 이런 이제 패스를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본용 S3에 업로드된 그 원본 MP4 파일을 저희 쪽의 입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트랜스코딩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코딩 한 후에 이거를 HLS나 MPEG-, 그 다음에 MP4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썸네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일 경우에는 DRM 패키징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거친 다음에 서비스용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용 스토리지에 저장된 콘텐츠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플레이어로 가게 되고요. 요 사이에서는 뭐 별도의 EC2나 어떤 뭐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거를 거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VOD 헤드엔드를 구성하면서 가장 어떤 고려했던 부분은 요 이제 후단 부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 딱 두 가지만 이용하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EC2나 뭐 이런 부분이 꼈을 때 가진 어떤 병목 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VOD 입수 과정에서 원본 영상이 FHD면 한 6가지 규격으로 아까 있었던 거 트랜스코딩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UHD VOD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UHD VOD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11가지 규격으로 트랜스코딩을 해서 서비스용 S3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단일 장비에서 진행할 때는 입수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원본 MP4를 그냥 단순하게 시분할하는 방식으로 해서 병렬 트랜스코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입수 시간을 굉장히 이제 현재 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뒷장에 나오는데 UHD 1시간 분량 같은 경우 한 40대 정도를 이용해서 그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 이제 앞단에서 그 병렬 트랜스코딩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병렬 트랜스코딩 같은 경우 이제 좀 전에 들었던 대로 UHD 콘텐츠일 경우에 16코어 장비 1시간짜리 UHD 콘텐츠는 16코어 장비 한 40대 정도를 한 번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0대면 대략 한 640 CPU 코어가 한 번에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인스턴스 코어가 개수가 굉장히 이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팟 인스턴스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이 그래프는 저희가 뭐 하루 동안 사용한 스팟 인스턴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래프입니다. 이 스팟 인스턴스를 쓰면서 또 하나 뭐 이게 EC2에서도 같은 장점이 될 수 있긴 한데요. 스팟 인스턴스를 쓰면서 어떤 저희가 입찰하는 가격이 스팟은 이제 항상 입찰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낙찰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1시간에 1000개 인스턴스를 돌리나 1000시간 동안 1개의 인스턴스를 돌리나 비용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VOD가 여러 개의 방송사에서 VOD 콘텐츠가 복수로 막 올라오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큐에 놓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작업이 들어오면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UH든 얘는 40개가 필요하면 40개 인스턴스 생성해서 작업 넘겨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병렬로 처리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콘텐츠가 하나가 들어오는 속도나 10개가 들어오는 속도나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은 똑같고 처리되는 속도는 똑같이 하나의 콘텐츠와 똑같은 시간으로 다 입수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VOD도
라이브와 동일하게 그 어댑티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라이브랑 좀 다른 거는 VOD에는 현재 UH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에도 UHD 부분은 아직은 라이브는 이제 계획이 없고요. VOD에만 UHD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 FHD 쪽의 그룹과 UHD 그룹 두 개로 그룹 어댑티브 스트리밍에 대한 그룹은 나뉘게 되고요. 각각에서는 라이브와 동일하게 비디오에 대한 프로파일, 오디오에 대한 프로파일, 기본적인 규격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HD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라이브와 동일하게 H.264의 메인 프로파일, 그 다음에 오디오는 HEAC V1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쪽에 프레임 레이트는 29.97, 그 다음에 GOP는 60프레임. UHD 쪽은 HVC 메인 10 프로파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상파가 송출한 UHD로 송출하는 거랑 동일한 규격이고요. 그래서 메인 10 프로파일에 HEAC V1, 그 다음에 59.94, GOP는 150프레임 해서 UHD 쪽은 FHD와 다르게 UHD의 그 방송 규격과 동일한 형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VOD 쪽도 마찬가지로 이 청크의 길이는 여기는 이제 이 트랜스코더에서 HLS와 MPEG-C를 모두 다 만들어서 S3에 저장하는데요. 둘 다 청크의 길이는 2초로 해가지고 2초 부근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송 쪽의 컨텐츠는 대략 2.00 2초가 되고요. VOD 쪽,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원본이 24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거보다 조금 더 그 긴 시간으로 2.3, 4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면은 그 VOD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재생을 하면서 시크도 하게 되는데요. 재생 지점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그 처음 시작할 때는 270p로 해서 빠르게 시작하고 10초 안에 최고 화질로 가고 시크를 하면 다시 270p로 뚝 떨어졌다가 한 10초 안에 최상위 화질로 올라가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이 좀 느린 환경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 재생 시작을 하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네트워크에서 너무 이렇게 고화질로 재생하는 것보다 지금 아이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면을 갖다가 가로로 하게 되면은 5메가로 올라가는데 세로로 돌리면은 다시 2메가로 떨어지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어댑티브 스트리밍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VOD를 어떤 AWS에 이제 구성을 할 때 처음에 그 기존에 이제 와우 잘 사용했기 때문에 MP4 파일을 실시간으로 조각화해서 서비스하는 구조였는데요. 이거를 사전에 미리 조각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거를 HLS, MPEG-C를 꼭 각각의 화질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파일의 개수, MP4로 사용할 때 그래서 1000개였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조각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얘가 1000개가 1개였다 그러면은 이게 한 1000개, 20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파일 개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응답 속도가 과연 보장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게 관리가 되어질 거냐, 중간에 파일 한두 개가 계속 자꾸 사라지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요. 현재 AWS의 S3 스토리지에 있는 저희 컨텐츠가 대략 20만 개 2PB 정도 사용하는데 파일 개수로 치면 한 50억 개 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핫 컨텐츠, 콜드 컨텐츠 구분 없이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인 어떤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된 거로는 어떤 의도치 않은 컨텐츠의 어떤 누실 이런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 라이브일 경우에도 그 엘레멘탈 라이브에서 만든 HLS-TS를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요거를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로 만들었는데요. VOD도 이 VOD용으로 만들어서 스토리지에 저장된 HLS나 MPEG-C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VOD 서비스 말고 다시 트랜스코딩이 필요하지 않은 파일 라이브 형태, 트랜스코딩이 필요하지 않고 파일 라이브이지만 또 어댑티브 스트리밍도 다 제공 가능한 부분까지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트랜스코딩이 필요 없는 파일 라이브 서비스가 가지는 장점은 이건 그냥 저희가 라이브 채널을 생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 없이 어떤 다양한 큐레이션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서버 사이드로는 서버 사이드 애드 인서션이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구현이 되어집니다.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푹 말고 미주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KC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미주 외 지역에 대해서 푹에서도 어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고려할 때 어떤 저희가 이용할 인프라가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대략 24개국 55개 도시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해외 서비스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글로벌 인프라를 이용해서 할 때 저희가 가지는 어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인프라나 뭐 하다못해 이런 걸 하게 될 때 뭐 GLB나 CDN이나 보안이나 뭐 저희 API 쪽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변경을 가장 최소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라이브나 VOD 서비스 하는 데 있어 헤드엔드 쪽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AWS를 이용하면 AWS에서 발급해주는 인증서가 있는데요. 뭐 다른 데는 갖다 쓰지 못하는데 아마존 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걸 이용하면 뭐 비용도 들지 않고 작업이나 뭐 이런 거에 전혀 내가 인증서 관리를 매년마다 언제 갱신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편리하게 HTTPS를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뭐 HTTPS를 처음에 이제 적용을 시작한 거는 보안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 국내 ISP에서 운영하는 캐시 서버를 어떤 우회하기려는 목적이었는데요. 현재 ISP가 사용하는 캐시 서버가 해외 구간 또는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QoS 관리 이런 용도로 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모든 ISP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ISP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HTTP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그쪽 캐시 서버를 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QoS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내가 의도하지 않은 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HTTPS를 적용을 시작했고요. HTTPS를 적용하면 트랜스퍼런트 캐시에서는 모두 다 바이패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접근에 대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기본 제공되는 사인드 쿠키를 사용하고요. 뭐 일부 사인드 쿠키를 지원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사인드 URL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인드 쿠키에는 몇 가지 이제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정책에서 적용하는 거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떤 URL 경로에 대한 접근 제어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급된 쿠키의 유효기간, 그 다음에 이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IP 이런 부분을 보안 정책으로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푹 자체에서만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로는 저희 사용자 정보와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트랜지션 정보를 이 보안 정책 안에 넣어놔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특정한 URL이 노출돼 가지고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킨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사람이 언제 이 URL을 발급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종류의 멀티 DRM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대상 디바이스에서 DRM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별로 사용하는 DRM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DRM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열티 이슈가 있습니다. 사용료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텐츠, 영화 배급사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DRM에 대한 레벨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 레벨 1, 레벨 2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디바이스 또는 OS 또는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DRM만 사용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DRM이 PC일 경우에서 뭐 i 같은 경우는 구글의 와이드바인 클래식, 그 외에 이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와이드바인 모듈러, 사파리는 애플의 페어플레이, 그다음에 MS의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레이레이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와이드바인 클래식과 모듈러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S에서는 애플의 페어플레이, 그다음에 스마트 TV에서는 와이드바인 모듈러랑 와이드바인 클래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바인 클래식은 현재 이제 점점 없어질 용도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안드로이드 OS 뭐 4.2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드바인 모듈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엠팩-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에서도 삼성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타이젠 이전에 그 오르세이라는 게 있었고요. LG도 현재 웹OS 버전이 나오기 전에 그 넷캐스트라는 스마트 OS를 사용하는 스마트 TV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와이드바인 클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뭐 좀 개수는 적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TV라는 OS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TV OS가 가끔 이제 구글의 인증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와이드바인 모듈러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인증을 못 받은 경우에는 와이드바인 모듈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인카의 NCG DRM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극장 동시 개봉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를 녹화, 배포해서 뭐 토렌트로 올리는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는 세션 베이스드 워터마킹이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션 베이스드 워터마킹을 지원해야지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에서도 그 VOD 헤드엔드에서 극장 동시 개봉 영화일 경우에만은 HLS나 엠팩-, 스트리밍 이 데이터 안에 그 사용자의 이용자 정보와 이용 시간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전송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영화를, 극장 동시 개봉 영화를 스크린 캡처해 가지고 토렌트에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용자가 몇 날 몇 시에 얘를 그 재생했던 거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상파 종편 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데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TV에서 그 해외 영화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인터넷 스트리밍은 그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통적으로는 라이브 이런 게 발생하면 라이브만 서비스할 때는 뭐 현재 보는 시청자는 그 재생을 종료시키고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진입을 막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저희가 타임머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라이브를 차단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진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 정책으로 가고, 대신 EPG 상에서 편성표 상에서의 어떤 저작권 차단 시간에 있는 미디어는 전체 저작권 영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앞쪽에 있었던 뭐 메인 소스가 없으면 백업 소스 넘어가고, 없으면 그 시스템 점검 영상을 넘기는 그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요. 네, 대략 한 34분 걸려서 아까 리허설 할 때는 너무 이제 짧아가지고 좀 늘렸는데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